아주 불운하게 쫓겨날 것이다. 본인 정치적 미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총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한동훈 내세워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지만 용산에서는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너 가서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김경률 파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발언해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경로를 했고 그리고 뭐 서천 화재 현장에 찾아와서 눈보라 속에 30분간 벌서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걸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용산에서 오다가 없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마포에다가 갖다 꽂으려고 했다고 보는 거죠. 아니 네가 네 마음대로 지금 공천을 해?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 갈등은 내가 마이웨이를 가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것이 뭘로 보였냐? 비례대표 명단에서 나타난 겁니다. 비례대표 명단을 딱 보고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누가 봐도 용산에서 밀었을 거로 생각되는 주기환 후보가 24번인가? 당선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딱 꽂아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비대위원으로 심었던 사람들 2명을 당선권으로 딱 배치하니까 이건 뭐냐? 완전히 뒤집힌 것 아닐까요? 그래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이철규 공관위원이 이건 사천이다. 한동훈 개인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겠습니까? 심지어 공관회의에서 서로 싸움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철규 의원이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미 확정된 명단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내가 그만둘게.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싸웠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바로 이게 본질이 아니겠느냐. 이 일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 하는 것을 봐야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까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번 선거 만약에 폭망하면 본인 정치적 미래가 없잖아요. 지난 19일 공천장 수여식 어제죠. 한동훈 위원장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국민의 염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지난 2년의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4월 10일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시다. 고맙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이제 저 발언에서 죽어도 서서 죽겠다가 약간 좀 뜬금없이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용산을 향한 메시지 같이 들렸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당에서 이 아우성인데 우리 다 죽는다라는 것에 완곡한 표현인데 서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윤석열 정권 이번 선거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주장하는데 지난 2년간 뭐 했습니까? 그 기회를 0.74%라는 표차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면은 더 겸허한 자세로 정말 민심이 무엇인가를 받들면서 야당과 더 타협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정말 국익을 위한 일들을 지난 2년간 보여줬어야죠. 그거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 건데 이 심판이 선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이잖아요. 저거는 표 안 주고 우리가 못 이기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니까 표 주세요 이건데 뭘 잘했어야죠. 잘해서 조금 더 정권을 지원해줘야만은 남은 3년 마무리 잘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2년간 잘했으니까 우리가 좀 힘을 더 주자.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2년간 뭐 했습니까? 국민들 언론 완전히 겁박했고 그 황상무 수석 그 건 사과하고 이러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거였잖아요. 겁박하거나 이런 적도 없고 압력 행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랬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황상무 수석 건을 놓고 봤을 때 회칼 테러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럽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 MBC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또 MBC 기자 슬리퍼 신고 질문한다고 또 얼마나 모멸감 주는 발언했습니까?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압수수색, 언론사 압수수색하는 정권은 전무후무한 정권이에요. 방심이, 방통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기형적 형태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얘기하는 국민들 다 입 틀어막잖아요. 국회의원 입도 틀어막잖아요. 그게 이 정권의 언론 관리이기 때문에 그 누적된 이 행태 플러스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이 기름을 부은 거죠. 그 누적된 그 세월이 2년 동안 한 일이에요. 이 정권이. 언론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도. 그런데 표를 달라고요? 그리고 나를 더 보고 싶다면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요? 더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힘을 실어주고 싶겠습니까? 반성이 우선이죠. 본질이 공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윤석열의 입 또 한동훈의 입 간의 싸움을 한번 봅시다. 윤석열의 입이 이철규 공관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라고 비판합니까?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걸 배려를 안 해줬다는 건가요? 바로 뭐 몇몇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2번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당의 관리가 깨졌다. 이건 아마 그 김예지 의원 얘기한 것 같고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이 당선권에 포함돼. 근데 김종욱 부원장님이 여기에서 생소한 이름 공직자 그 김시우인가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후보는 날라갔죠. 그것도 이시우. 뭐 저 공직자 출신인데 접대 골프 의혹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는 정리한 것 같고 그래요. 네네네. 뭐 제가 볼 때는 공천권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인사권을 건드린 문제가 가장 컸다고 봐요. 예를 들면 황상무도 본인이 임명을 한 사람이고 런정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호주자사를 임명한 사람의 문제인 건데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공천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용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도 계속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실 간에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소위 이 폴더 인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적정하게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한 타협들을 봐왔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년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도태부터 시작을 해서 장해찬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아주 양념같이 진양해라고 하는 또 영입 인사도 분명히 있었고 아마 좀 장해찬과 진양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소위 김건희 씨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이철규, 권성동으로 대비되는 소위 이 친윤, 그다음에 신친윤들이 이 공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좀 대통령실이 진짜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야, 이거 치고 들어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작살을 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어제 오늘의 흐름 과정에서 그런 흐름들 자체가 있었는데 그걸 막았던 측면들은 이대로 가면 공멸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좀 봉합을 시도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식의 봉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 만약에 여기서 또 만약에 비대위원들 일부를 바꾼다? 전 그럼 제가 볼 때 완전히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태로운 사람은 한동훈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좀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안 좋은 말로를 보게 되는 전조가 지금부터 아마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소위 국민의 힘의 내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입이 이철규라면 지금 한동훈의 입은 장동혁 사무총장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그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사천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한번 들어보죠.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신인규 위원장님, 사천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안 하고 왜 네 뜻을 거기에 집어넣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을 보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흔들린 우정, 잘못된 만남, 요 두 가지 노래가 좀 떠오르는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이 권력 서열을 보면요. 제일 밑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고요. 예.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 예.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윤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권력 서열 지도를 보고 국민의힘을 보면 굉장히 당이 잘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윤한 갈등이 이게 뭐 약속 대련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 아직도 나오던데 초기부터 약속 대련은 아니었고요. 그 갈등의 농도가 좀 짙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명약관화하게 지금의 상황은 레임덕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이제 데드덕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남은 관건일 텐데요. 전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전 이제 죄수의 딜레마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사는 건데 누가 먼저 죽을지 서로 우왕좌왕하다 이제 동시에 둘 다 이제 죽어버리는 이제 이런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정치 초보냐면요. 어제 그 공천장 수여식에서 본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하면서 총괄 선대 본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총괄 선대 본부장은 장동혁 총장인데 그 지위 자체도 본인이 은연중에 헷갈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를 본인이 그렇게 드러냈던 것 같고. 위원장님은 이쪽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면서 그런가요? 내린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총괄 선대위원장은 용산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어제 종북 세력 얘기까지 했거든요. 보수에서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와 종북 세력 이후에 나오는 게 부정선거론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론 빼고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던질 메시지는 다 던졌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한 상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보신다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 사퇴는 안 할 것 같고요. 끝까지 지키겠으나 저는 권력 서열 지도 하에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핍박을 받고 아주 불운하게 쫓겨날 것이다. 저는 선거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겠지만은 거의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생명은 어제로서 저는 끝이 났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아마 장해찬 정리한 것도 용산이 조금 심기가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보호해줘야지 장해찬을 쳐? 그건 내 새끼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장해찬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지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는 뭐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이쪽에 다 발전할 거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그거 그러면 혹시 용산 뜻이냐라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물어봤더니 대답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시죠.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뭐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습니까? 그러면 신인규 위원장 연락했다는 얘기네? 근데 뭐 저게 자가 발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장예찬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청년 1호 참모 이렇게 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성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용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장예찬 후보의 그 공천 취소를 매우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을 하고요. 장예찬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도 선물로 둔갑시키는 아주 궤변까지 이를 정도로 이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은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부나 아첨꾼이다라고 평가를 듣는 비아냥과 조롱까지 감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당신이 뭔데 내 새끼까지 잘러? 라고 하면서 약간 좀 격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면 선거 개입 아닙니까, 김정은 원장님? 명백한 개입입니다만 확인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본인 진술은 나왔잖아요. 네, 방송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앵커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 초년생이 공천에서 제껴진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좀 그렇다면 뭔가 뒷배가 있으니까 나왔겠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초선들 거의 없잖아요. 왜? 못 나오죠. 본인들 스스로 나와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부산이란 지역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몇 가지 맥락을 짚어볼 수 있겠죠.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인사에게 통화를 했더니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 너 알아서 판단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용산에 있는 정무라인의 참모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이쪽 분위기는 대통령이 매우 경로했고 장해찬이란 사람에 대해서 낙마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화가 나고 아쉬워하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는 비대위 라인에다가 아니면 공관위 라인에다가 전화해서 확인했겠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부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철규 공관위원이나 비대위원들의 입장을 어떤 다 확인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나가서 저런 발언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판단을 하고 저런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도 않다면 제가 볼 때 매우 무도한 거죠.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저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저는 상식을 초월하는 정도라 생각이 드는데 장해찬 정도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런 뒷배가 있어서 무소속이라는 결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저는 조금 그런 부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도태우, 장해찬 왜 공천했는지 짐작은 가는데 공천 취소하면서 혹시 이쪽 지역 무공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합디다. 네, 그렇게는 안 했는데 장해찬 후보를 저렇게 무소속 출마하게 내버려 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마는 부산 수영구는 사실은 국민의힘 텃밭인데 예. 민주당 후보가 열심히 뛰면은 지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3파전이 되면은 그런데도 이걸 내버려 둔다. 당에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한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니까 온갖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 와중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얘기를 뭐 용산에서 뭐 권유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를 그대로 무소속 나가게 한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는 안 되고요. 애초에 장해찬 후보가 부산에서도 뭐 험지에 나가겠다 하면서 뭐 전재수원 지역도 처음에 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아주 그 텃밭으로 가서 수영구에 안착을 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상황들이 황상무 수석 사퇴만으로 이걸 수습하려 한다면 완전히 오산이고요. 또 그리고 이종섭 대사 귀국하게 한다 조만간 그것만으로 해결됐을 때라고 하면 오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그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는 막 대통령 출당 요구해야 된다, 탈당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거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후보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 민심의 반응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간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도 여기 하나만 더 첨언하면요. 저 대통령이 저는 뒤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이제 3파전이 되면은 민주당이 PK에서 한 석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 총선 한번 뛰어보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무소속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전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15%를 못 넘으면은 보전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금전적인 출혈을 감수하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뭐 장해찬 후보가 뭐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뭐 금전적 리스크까지도 감당하면서 저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뭔가 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느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진작에 이번에 이제 공천 탈락해가지고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당선되더라도 복당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에 장해찬 무소속 또 도태우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니까 뭐 입장에 변함없다 그러던데 김유정 의원님 입장에 변함 없으면 뭐예요? 선거 끝나면 비대위원장 끝인데. 본인이 없죠. 그러니까.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도 맞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 말이 무게감이 하나도 실리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계열의 무소속들은 결국에는 입당을 했거든요. 비근한 예로 인천에서 윤상현 의원도 무소속 나왔다가 입당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래서 그 말은 뭐 힘이 실리지 않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들이 점점 힘이 빠지고 또 혼자서 그냥 원탑으로 막 여기저기 좌충우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실증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모습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중대한 선거 개입이 되지만 뭐 그건 나중에 또 다 드러날 건 드러날 겁니다.